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힘과 운동 파트의 운동 파트를 강의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힘 제대로 복습하셨나요? 힘 단원에서는 중요한 거 세 가지 배웠습니다. 힘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자, 화살표로 힘의 표현을 했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점, 선, 그리고 화살촉의 방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 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시험 문제 단골 손님입니다. 반드시 힘의 종류와 그 예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복습을 맞추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행하게 운동하는, 작용하는 힘 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다음 평행하지 않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나타내는지, 여기서 특히 평행사변형 법을 이용을 해서 평행하지 않게 작용하는 힘의 합력을 구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역시 이 합력 구하는 것도 시험 문제의 단골 손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지난 시간에 학습을 모두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 학습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두 번째 시간 운동 파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에서는요, 보시다시피 운동의 표현, 역시 힘도 표현을 먼저 배웠죠. 운동도 역시 표현을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역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운동의 종류는요, 힘의 종류를 배웠던 것처럼 실제로 사용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그 다음 운동의 표현에서는 이렇게 위치나 또는 방향 또는 그래프로 운동을 표현했을 때 그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까지 오늘 학습하시고요. 마무리 문제까지 모두 풀고 힘과 운동 파트를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 파트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운동입니다. 첫 번째, 역시 운동의 표현이 되겠죠. 운동의 표현은요, 실제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달리기를 합니다. 자, 어느 쪽으로 달리기를 합니까? 오른쪽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막 뛰어가요. 자, 오른쪽으로 10m 달렸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흔히 표현하는 운동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운동의 표현의 첫 번째,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기준점에서 방향과 거리로 표현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른쪽 방향으로 10m 이동하였다 라고 표현을 하였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생활 속에서 마트에서 오른쪽으로 3m 가면 그 물건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운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걸어가는 것도 운동을 하는 거랍니다. 과학에서는. 다음. 자,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좀 전에 배웠다면 이번에는 속력과 평균 속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속력과 평균 속력은요, 자, 오른쪽으로 10m 이동하였다가 끝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얼마나 빨리 이동하였니? 누가 더 빨리 달렸니? 요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속력과 평균 속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평균 속력은 우리 평균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평균 1초, 그 다음 5초 사이에 1초 동안 이동한 거리와 4초에서 5초 사이에 이동한 그 거리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속력도 다르겠죠. 그때 전체 이동한 거리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였나,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평균 속력인데요. 한번 정의를 한번 볼게요. 속력은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예요. 물체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또는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속력이고요. 평균 속력은요, 1초 동안, 1시간 동안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네가 오늘 운동을 2시간 했니? 그럼 2시간 동안 얼마나 빠르게 이동했는지 한번 볼까? 네가 오늘 5시간 운동했니? 5시간 동안 얼마나 빠르게 운동했는지 볼까? 이게 바로 평균 속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속력을 계산할 줄 아셔야 누가 더 빨리 뛰고 누가 단위 시간당 더 빠른 거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는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단위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나타냅니다. 물론 이 속력이나 평균 속력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본 연습이 필요합니다. 1시간 동안 100m를 이동했다. 너무 조금 이동했나요? 1시간 동안 100m를 이동했다 그러면 100m를 1시간 동안 이동했다 라고 해서요, 100m는 너무 작으니까 1km라고 할게요. 1km도 1시간 동안 이동하긴 좀, 그죠? 짧은 거리인데요. 1km per hour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법이 뭐냐? 1시간, hour라는 것이 1시간을 의미를 하죠. 1hour, 1시간 동안 1km를 달렸다. 1시간 동안 1km를 달리는 속도로 이동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셨죠? 평균 속력의 경우에는요, 속력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력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맨 처음에 빠르게 달리다가 뒤로 갈수록 힘들어서 속력이 줄었어요. 하지만 빠른 속력, 느린 속력을 생각하지 않고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평균 속력입니다. 평균적으로 네가 몇 킬로미터로 달렸는지 보자,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평균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 운동한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로 계산을 합니다. 훨씬 간단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속력과 평균 속력은요, 그 의미, 빠르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이동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빠르기를 의미하는 단위를 나타냅니다. 미터 per second, 킬로미터 per hour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hour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second은 초를 의미합니다. 아셨죠? 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운동의 표현은요, 첫 번째, 위치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두 번째, 속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금 전에 학습을 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그래프로 나타냈을 경우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요, 여러분은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0초에서, 자, 단위 시간은요, 초예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먼저 가로축 먼저 보세요. 시간에 따른 세로축 이동거리 그래프구나. 자, 그렇다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함께 알아볼게요. 자, 시간이 지금 0초에서 2초, 2초에서 쭉 가서 8초, 8초에서 10초까지가 지금 선분의 어떤 기울기가 달라요. 그러면 기울기가 다른 구간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초에서 2초 사이에는 이렇게 이동을 했군요. 자,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은 이동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0에서 쭉 40m까지 이동을 했죠. 0초에서 2초 사이에는 이동거리가 40m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2초에서 8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실까요? 2초에서 8초라면 2초가 지금 40m였는데 8초까지 80m 이동했네. 40m의 지점에서 80m 지점까지 이동을 했다면 총 몇 미터 이동한 거죠? 40m 이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시간은 0초에서 2초에도 40m, 2초에서 8초까지도 40m까지 밖에 운동하지 않았네요. 이때는 좀 많이 느리게 운동했나 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8초에서 10초까지 이동거리가 얼마인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8초일 때에는 80m였어요. 그런데요, 2초가 지난 10초에는 120m가 되었네요. 그러면 8초에서 10초 사이에 몇 미터를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120에서 80을 빼시면 됩니다. 역시 40m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동거리는 모두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얘는 지금 2초 동안이죠? 걸린 시간. 자, 이 친구 여기 가운데 중간 부분은 총 몇 초예요? 2초에서 8초면 6초가 됩니다. 8초에서 10초면 역시 2초가 됩니다.
2초 동안 40m를 이동한 거고요. 6초 동안, 여기 밑에 있죠? 제가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표를 좀 그려놨는데 제가 그려놨네요. 자, 2초 동안 40m를 이동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이동거리를 6초 동안 이동을 했대요. 2초 동안 40m 이동했냐? 6초 동안 40m 이동했냐? 누가 더 빨리 운동을 한 걸까요? 그쵸? 2초 동안 40m 막 미친 듯이 달린 거예요. 근데 6초나 걸려서 40m를 이동했어? 넌 되게 느리게 운동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속력은 누가 빠른 거예요? 0초에서 2초, 2초에서 8초 중에. 그렇죠. 0초에서 2초가 속력이 빠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선생님, 누가 더 빨리 운동했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 속력을 계산하는 걸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속력을 계산하나요, 선생님? 이 그래프만 가지고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이 속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런 이동거리와 걸린 시간을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래프상에서 이동거리와 그래프상에서 걸린 시간을 찾아내셔서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초 동안 40m를 2초 동안 40m를 걸린 시간 분의 이동거리. 걸린 시간 분의 이동거리를 하면 무엇이 나온다? 속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걸린 시간 2초 분의 40m. 자, 속력은 몇인가요? 그렇죠? 자, 여기 단위를 살짝 제가 써드릴게요. 40m 2s 초예요. 그러면 2분의 40, 20. 그럼 여긴 단위가 뭐가 될까요? 미터 퍼 세컨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단위는요, 앞 페이지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같은 단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2초에서 8초는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을 해보실까요? 자, 시간 분의 이동거리. 시간 분의 이동거리. 6초 분의 40m구나. 자, 그럼 6에서 40을 나누면 소수점이 나오죠. 약 6.0000006이 나오지만 반올림에서 저는 6.7m/s이라고 합니다. 다들 구하셨죠? 다음 것도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8초에서 10초도요. 총 걸린 시간은 2초 분의 40m를 이동하였다. 그랬더니 속력은 어떻게 됐니? 20m/s이 되었다. 라는 거. 다들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그래프만 보고 여러분들은 이 밑에 있는 표를 다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프를 보자마자 이 표를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께서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속력이면 속력, 걸린 시간이면 걸린 시간, 이동거리면 이동거리를 그래프 내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프만 보고 여러분들 찾아내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띠린, 선생님, 그래프만 보고 누가 어떤 시간에 더 빨리 달렸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속력을 모두 계산하였죠? 하나는 20m, 하나는 6.7, 또 다른 하나는 20m/s. 어떻게 해요? 속력이 어디가 제일 빨라요? 2초까지. 8초에서 10초까지가 빠른데요, 선생님? 맞죠? 그래프만 보고 계산 안 하고 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선생님? 있어요. 그래프가 얘는 기울기가 가파르죠. 조금 더 여기서 미끄러지는 거랑 여기서 미끄러지는 거 중에 뭐가 더 재밌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여기서 미끄러지는 게 쑥 하고 내려가겠죠. 더 재밌을 거예요. 여기서 미끄러지는 게 쑥 하고 내려가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미끄러지는 게 쑥 하고 내려간다는 것은 더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가파르다는 것은 기울기가 높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만한 경우에는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속력이 작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시겠죠. 기울기가 가파르고 기울기가 가파라요. 근데 기울기가 완만한 이 구간에서 가장 속력이 낮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속력 찾는 방법, 이동거리와 걸린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다 아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번에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설명드릴 겁니다. 조금 전에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를 설명을 드렸어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속력이다 라는 건데요. 이번에는 시간 속력 그래프를 한번 해석하면서 이 그래프에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역시 시간, 초예요. 초 단위. 시간에 따른 이 속력의 그래프입니다. 시간이 지금 0초에서 40초가 되었더니 속력이 점점 증가해서 여기까지 콕 찍었네. 자, 여러분 그래프를 보실 때에는 교재를 좀 참고하시고요. 자, 요 점은요 29과 30의 정중앙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속력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5쯤 될 거예요, 여러분. 25쯤, 그죠? 25라고 잠깐 써놓고. 여러분들도요,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이런 숫자가 좀 중요해요. 숫자를 이용해서 어떤 계산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옆에 정확한 숫자가 써져 있지 않다면 저처럼 점을 콕 찍어서 숫자를 좀 적어 놓으세요. 자, 0에서 40초까지 걸린 시간이 40초입니다. 속력은 점점 증가를 했어요. 어디까지? 25m/s까지. 자, 이 그래프만 보고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0초일 때는 속력이 멈춰 있어요. 0이었어요. 20초일 때는 속력이 한 10 정도였어요. 30초일 때는 40초일 때는 속력이 25 정도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 40초에서 띠리리리리리 160초. 40초에서 160초까지 보니까 선생님 25m/s으로 일정하네요. 네, 맞습니다. 속력은 25m/s로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와, 운동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같은 속력으로 계속 달리기가 어렵거든요. 같은 속력으로 계속 180초입니까? 160초죠? 160초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군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160초에서 200초까지는 속력이 25m/s에서 점점 줄어들다가 드디어 0m/s. 0m/s이면 멈춰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멈춰버렸어요. 자, 40초, 160초에서 200초, 즉 40초 동안 속력은 점점 감소해서 멈추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 이번에는 이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해석이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이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래프 숨어있는 정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력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시간 속력 그래프예요. 속력을 알려준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숨어있는 그래프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게요. 두루, 이번에는 뭐냐면요. 자, 이 40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4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요. 자, 제가 지금 빗금 쳤죠. 이 빗금 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이동거리가 돼요. 너무나 신기하죠? 한번 해보실래요? 이동거리 500m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여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아십니다, 우리. 자, 40m 곱하기 25. 자, 여기 나온 이유를 살짝 설명해 볼게요. 40m가 아니죠? 초죠? 40초 동안 얼마를? 25까지 증가하였고요. 속력이. 그런데 삼각형이네요. 곱하기 뭘 더 해줘야 돼요? 그렇죠. 2분의 1을 해줘야 돼요. 2분의 1이니까요. 분모에다가 싹. 자,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시죠. 몇 미터가 나올까요? 이동거리는? 그렇죠. 계산 이거 쉽게 하시잖아요. 500m가 나옵니다. 맞네요. 500m 맞죠? 자, 여러분들 먼저 제가 지금 계산하기 전에 다 계산했으리라고 믿는데요. 자, 뚫은 이 시간 속력 그래프에 숨어있는 정보는 바로 밑넓이가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이다?
이동거리를 의미하고 있더라. 자, 이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이동거리라면 지금 0초에서 200초까지 총 이동거리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밑넓이를 다 계산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얘는 0초에서 40초까지는 삼각형으로 구하시고 역시 160초까지는 사각형으로 구하시고 이거 사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사각형 구하는 방법 다 아십니다. 160초에서 200초까지는 역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으로 구해주시면 전체의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40에서 160초면 총 120초가 되겠네요. 밑변의 길이는 120, 높이는 아까 25라 그랬죠. 120 곱하기 25는 얼마? 그렇죠. 3,000 정도 되나요, 여러분? 네, 되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풀어내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 여기는요. 160에서 200초도 역시 곱하시면 500이 됩니다. 계산 다 가능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숨어있는 정보, 바로 밑넓이가 무엇이다? 자, 여러분들이 써놓으신 교재는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앞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래프를 같이 해석해보면서 찾아내보자 이거예요. 교재에 있는 걸 달달 외울 필요 없거든요. 과학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밑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동, 거리이다. 왜요? 우리 해봤잖아요. 계산해보니까 밑넓이를 계산해보니까 이동거리랑 같더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속력 그래프까지 모두 해석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서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위치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3m, 왼쪽으로 10m, 북쪽으로 1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속력, 평균 속력. 그죠? 어떻게 표현하나요? 계산으로 표현합니다. 그쵸? 속력은요, 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공식 기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표현 방법, 그래프.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그래프 속에 숨어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다. 자, 두 번째 운동에서는요, 바로 운동의 종류를 들어갑니다. 운동의 종류는요, 크게 속력이 변하는 운동,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으로 나뉘는데요. 속력이 변하는 운동, 우리 생각해보세요. 속력이 어떨 때 변하나요? 버스 타고 막 갔어요. 그러다 버스 저기 앞에 어떤 귀여운 꼬맹이가 지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그 버스는 그냥 쭉 갈까요? 아니죠. 그 버스는 갑자기 급정거를 할 겁니다. 그때는 속력이 반드시 변하죠. 점점 속력이 줄다가 멈출 겁니다. 이렇게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하물며 자전거를 탈 때도요. 쭉 밑으로 내려가는 때는요. 너무 속력이 빨라져서 시원하고 개운하죠. 바람이 샥샥 불잖아요. 그런데요. 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다가 못 올라가고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속력이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는 운동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력이 변하는 운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 그래프만 보고 그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 운동인지 알 수 있나? 자, 그것을 지금부터 학습하실 겁니다. 자, 먼저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볼게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자동차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갈 때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 있고요.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 역시 자전거를 타고 위로 올라갈 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속력은 계속 감소합니다.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프로 나타내는데요. 속력에 관련된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 속력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자, 시간이 변함에 따라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속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프만 보고도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0이었다가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속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프만 보고도 이것은 속력이 증가하는 그래프야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자,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속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프만 보고도 시간이 흐를수록 속력이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뭡니까?
힘이 작용했을 때여야 해요. 이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운동에 대한 내용은요, 힘이 작용했을 때. 선생님, 힘은 그냥 다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힘 작용한 거 아니에요? 땡!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힘은 과학에서 말하는 힘과 일상생활에서의 힘이 조금 다르다. 과학에서는 힘을 가한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같아야지 힘을 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힘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 속력은 증가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힘과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도 있잖아요. 중력은 아래로 잡아당기는데 저는 위로 올라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운동도 있잖아요. 뭐 스카이 콩콩 옛날들 많이 타보셨나요? 스카이 콩콩 같은 것은 아래로 콩 내리찍었다 위로 퐁 하고 뛰어 오르는 거예요. 그쵸? 트램폴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아래로 콩 찍고 위로 탁 튀어 오르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쵸?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힘과 운동 방향이 반대인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힘을 가하는 방향은 오른쪽인데 내가 운동하려는 방향은 왼쪽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힘과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는 속력이 당연히 감소합니다. 그죠? 제가 막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제 뒤에서 가지 말라고 잡아당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제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잡아당겨요. 그럼 힘은 뒷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저는 운동을 어디로 해요? 앞으로 해요. 저는 힘들어요. 속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힘들어서 멈추겠죠. 속력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힘과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 이런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수업하면서 시험 문제 맞추기 위해서 수업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의 예입니다. 바로 낙하 운동이에요. 자, 여러분, 고공 낙하 해보셨어요? 아니면 번지 점프 해보셨나요? 저는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하고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죽는구나 했는데요. 자, 낙하 운동은 뭐냐면요, 저 하늘에서 아래로 뚝 하고 떨어지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낙하 운동 안 해보셨다고요? 다들 공 한 번씩 떨어뜨려 보셨죠? 아니면 물건 한 번씩 떨어뜨려 보셨죠? 어떤 물건이 내 손에서 벗어나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그게 바로 그 물체가 낙하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낙하 운동의 경우에는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중력과 지구 중심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중력이 점점 가속도가 붙겠죠. 어쨌든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은요, 지구상에서 중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낙하 운동은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아셨죠? 진공 상태에서도 낙하 운동의 경우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왜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빗면을 내려가는 공,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빗면을 내려가는 공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운동할 때를 생각하셔서 자전거를 탈 때 밑으로 내려가는 운동, 또는 내가 막 평면을 달리다가 아랫방향으로 달릴 때 가속도가 붙어서 툭툭툭툭 쉽게 아래로 내려가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속력이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압니다.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의 예는요, 운동장을 구르다가 멈춰요. 제가 발로 뻥 찼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네요.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지면과 공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여, 다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막 나오죠? 마찰력이 작용해서 마찰력과 운동하는 그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점점 속력이 감소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운동이 속력이 증가하니 감소하니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운동의 예를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셨죠? 다음, 이번에는요, 속력이 변하는 운동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속력이 변하는 운동,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 감소하는 운동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선생님, 그러면 시간 속력 그래프만 배우나요? 땡, 아니죠. 다른 그래프들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래프들도 함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힘의 크기가 증가할 때, 힘의 크기가 점점 증가할 때 속력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힘의 크기가 증가할 때 제가 막 자전거를 앞으로 탑니다. 평면에서.
그런데요, 내가 갑자기 막 힘이 넘쳐요. 그래서 막 더 빨리 밟았어요. 힘을 증가시켰죠. 점점 힘을 증가를 막 시킵니다. 페달을 막 세게 밟아요.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엄청나게 빨라지죠. 내가 세게 밟을수록 속력은 더 빨라집니다. 힘이 증가할수록 속력도 점점 더 빨리 변화된다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때에는 그 자전거에 탄 제 몸무게가 일정할 때. 근데 갑자기 속력을 막 증가시키고 있는데 제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요. 참 너무 슬픈 일이죠.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점점 몸무게가 늘어나서 제가 굉장히 무거워져서 제 몸무게의 2배가 돼버렸어요. 자, 속력은 똑같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 속력의 변화도 증가하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 질량과 속력의 변화입니다. 이번엔 질량이 일정한 경우는 이쪽이고요. 질량이 변하는 경우는 이쪽이에요. 이번에는 질량이 증가할 때예요. 그런데 힘은 일정하게 가요. 페달을 똑같이 밟는 거예요. 그런데 질량이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제가 페달을 똑같이 밟는데 갑자기 뚱뚱해져요. 이렇게 질량이 점점 불어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거운 사람이 자전거를 탈 때와 가벼운 사람이 자전거를 탈 때 똑같은 속력으로 페달을 밟는다면 누가 더 빠를까요? 질량이 좀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의 자전거가 좀 더 속력이 느려지겠죠. 자, 질량과 속력 변화의 관계는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질량이 증가할수록 속력은 점점 감소합니다. 속력 변화가 감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나아갑니다. 그죠? 속력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속력은 있어요. 속력은 있지만 그 속력이 변화되는 정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힘의 크기와 속력 변화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니? 라고 그러면 비례관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질량과 속력 변화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자, 이 그래프만 보고도 우리는 반비례 관계예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반비례 관계란 질량이 증가할수록 속력은 점점점 감소하고 있죠. 비례관계란 힘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속력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프만 보고도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이 힘의 크기가 속력 변화가 여기 써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무조건 비례 그래프다. 그래서 증가할 때 증가하는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무조건 반비례 그래프다. 증가할 때 감소하는 그래프다 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했는데요. 방향도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서 방향 변하는 운동 많잖아요. 그쵸? 뭐 회전목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회전목마 많이 아시죠? 회전목마 타 보셨죠? 로망이잖아요. 약간 까만 놀이공원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놀이공원의 메카 가운데, 가장 가운데 반짝이는 그게 바로 회전목마예요. 저는 놀이공원에 가면 회전목마를 꼭 한 번씩은 타고 옵니다. 자, 회전목마와 같은 것이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에요. 선생님, 회전목마가 왜 방향이 변해요? 똑같이 도는데요.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에요. 저는 앞으로 가는데, 나는 앞으로 가는데 방향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방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방향이 변하는 운동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등속 원운동,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전목마와 같은 운동이 바로 등속 원운동이에요. 자, 이 예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회전목마라던가 또는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동일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역시 원운동하고 있는 것, 동일한 속도라고 하면 등호할 때 등자에 같을 등자예요. 같은 속력의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등속 원운동은요, 방향이 변합니다. 등속이 아니라 원운동일 경우에는 방향이 그냥 변하는 운동이에요. 아셨죠? 자, 왜요? 운동하는 방향은 내가 여기 있어요. 운동하는 방향은 앞방향인데 힘은 구심력.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잡아당겨져서 합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 원운동의 경우에도 힘의 합력이 적용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방향이 변하는 운동의 첫 번째 예고요. 2번째 예는 진자운동입니다. 진자운동 많이 해보셨죠? 자, 지금부터 당신은
꿈속으로 빠져듭니다 하면서 최면을 걸 때 많이 보셨던 그것, 목걸이를 흔들흔들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자 운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자, 고정되어 있는 실에 이 진자를 달아줍니다. 진자는요, 쇠구슬 같이 생긴 어떤 진자라고 해요, 그것을. 이 진자를 여기서 딱 잡고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쭝쭝쭝쭝 이렇게 되겠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자, 이게 바로 진자 운동인데요. 진자 운동도 역시 운동 방향이 변하죠. 자, 나는 여기서 놓았기 때문에 운동은 맨 처음에 오른쪽으로 하다가 다시 왼쪽으로 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방향이 변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예, 원운동, 진자 운동 두 가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 전에 배웠어요.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표현할 때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등, 속 운동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등자는 같을 등자를 써서 속력이 같은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의 대표적인 명칭, 바로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자, 조금 전에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바로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같은 속력으로 직진, 한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경우를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등속 직선 운동 하면 바로 떠올리셔야 될 게 속력이 일정한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운동이야 라는 것을 바로 떠올리시고, 등속 직선 운동에 관련된 그래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참 단골 손님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다가 이게 뭐야 헷갈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워가시면 확실하게 등속 직선 운동을 배우고 가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학습하시고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자, 시간 속력 그래프와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입니다. 맨 처음에 속력이 변하는 운동, 속력 증가, 속력 감소. 그 운동에서도요,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를 학습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에서 시간 거리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를 배우는 겁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셔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요,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시간이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땡땡땡 흐릅니다. 그렇지만 속력은 2점. 자, 속력이 예를 들어 5라고 해볼게요. 5m/s이라고 해볼게요. 2점이. 5m/s. 자, 0초일 때도 5m/s, 1초일 때도 5m/s, 2초일 때도 5m/s, 3초일 때도 5m/s, 4초일 때도 5, 5초일 때도 5, 계속 5m/s이라는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띵, 이건 뭐예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선생님. 맞죠? 당연한 거죠. 0초일 때도 5m/s으로 달려요.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100초일 때. 우리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할 때 보면요, 앞에 그 속도계를 보시면 운전을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러면 한 80 또는 한 60으로 쭉 계속 60으로만 가시는, 운전 잘하시는 분이라고 보여지죠. 왜요? 속력이 계속 똑같이 아주 안전운전 하시니까요. 1초, 2초, 3초, 4초,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변하지 않고 계속 60에서 일정하거나 80에서 일정한 경우죠. 자, 이게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시간 속력 그래프에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내라. 이 그래프를 주어주고 그 다음 이동거리는 얼마니? 자, 이 시간이 예를 들어 4초라고 할게요. 4초 동안 5m/s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였다. 이 물체는 얼만큼 이동하였나? 자, 여러분들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밑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동 거리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됩니까? 이 밑넓이 사각형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사각형 얼마예요? 4초에 5m/s이라고 했으니 4 곱하기 5 얼마예요? 20m 이동하였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푸셔도 돼요. 자, 저는 지금 4초 동안 5m/s로 일정하게 운동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5초 동안 10m/s로 일정하게 운동한 경우를 계산할 수도 있으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셔서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해보시도록 하세요. 자, 밑넓이는 무엇을 의미한다?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두 번째 볼게요. 역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예요. 이번에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숨어있는 정보예요.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속력이다. 선생님, 기울기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죠? 네, 기울기는 사실은 계산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왜냐 숫자도 없고, 그쵸? 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력일 때,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시간이 얘는 3초라고 해볼게요. 3초 동안 0m에서 쭉 이동해가지고 10m까지 이동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의 속력은 얼마인가 하겠죠. 자, 그럼 선생님, 기울기 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 기울기는 가로축 분의 세로축.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써놓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기울기는요, 과학이나 수학이나 똑같아요. 기울기는 가로축 분의 세로축. 그런데요, 한 점을 찍으셔야 돼요. 먼저 한 점을 정확하게 찍어 놓고 이렇게 콕 찍어 놓고 요때의 가로축이 나타내는 숫자, 요 점에서 세로축이 나타내는 숫자가 얼마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럼 계산 바로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되면 기울기가 되나요? 3초 분의 10m 됐죠. 그렇다면 이때의 선생님 속력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기울기예요. 속력이 기울기니까 속력은 3분의 10m/s이 되겠죠. 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력이다. 즉, 기울기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점점 이동거리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그 밑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동거리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이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무리를 한 것과 같아요. 확실하게 학습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관성이라는 성질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관성이라는 성질은요, 관성 어디서 많이 보셨냐면요, 여러분, 관성은요, 버스 타실 때 아니면 급정거할 때, 급정거할 때 여러분 버스를 타시거나 아니면 자동차, 자가용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또는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전거를 운행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탈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관성을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뭐 버스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서 있었어요. 손잡이를 딱 잡고 있었죠. 위험하니까 손잡이를 딱 잡고 가고 있는데 이 버스가 갑자기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훅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더 손아귀에 힘을 꽉 주고 안 넘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관성 때문입니다. 관성은요, 처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버스에 딱 올라타서 손잡이를 딱 잡았어요. 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멈춰 있나요? 운동하고 있나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저라는 물체는요, 저 신경미라는 물체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 물체입니다. 제자리에 정지해 있는 물체는 처음 상태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쭉 정지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손잡이를 딱 잡고 정지해 있을 때 나는 뭘 가지고 있다?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처음 상태가 정지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버스가 훅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정지해 있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버스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제가 정지하려고 노력을 해도 버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버스 안에 타 있는데, 그쵸? 버스가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럼 저는 정지하려고 어떻게 돼요? 뒤로 갑니다. 제자리가 어디 있었으니까? 뒤쪽에 있었는데 버스가 앞으로 나아가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이렇게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버스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버스와 함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앞에 어떤 아이가 지나가네요. 너무 놀래서 이 버스 기사는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저는요, 계속 동일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고 있었던 처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나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쭉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요, 버스는 딱 정지해버리죠. 그러면요,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띡 하고 앞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관성인데요. 이 관성이라는 성질을요,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사고 실험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구나 라는 걸 밝혀냈는데요. 한번 볼게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자, 갈릴레이는요, 요렇게 생긴, 지금 여기 밑에 보이는 요렇게 어떤 바구니 같이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원폭 파인 거. 요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쇠로 만든 기구예요. 쇠로 만든 납작한 기구에 똑같은 공을 굴립니다. 그리고 이 쇠로 만든 이 도구에는요, 뭐가 없냐면요,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렇다면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A라는 물체를 여기서 쭉 밀 거예요. 딱 밀었어요. 아무런 힘이 받지 않은 경우에 이 A라는 물체는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B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선생님, B 위치는 A의 위치와 같은데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A와 자기의 위치와 같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 바로 관성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높이에 있어요. 이 친구는 이 높이에 계속 있으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얘를 일로 밀었어요. 그랬을 때 이 A라는 물체는 자기 높이까지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높이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성. 처음 상태의 높이에 있고자 하는 성질, 관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갈릴레이는 뭔가 특이한데? 하고 이 바구니의 기울기를 살짝 눕혔어요. 살짝 눕혔더니 역시 살짝 눕히면 한 2층 굴러올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앞불싸 처음 상태와 또 똑같네요. 그 높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인데요. 이것도 뭔가 선생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하고 한 번 더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똑같이 A의 처음 높이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더라. 이것의 기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성이라는 성질이 중요한 것이구나. A라는 물체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원래 있던 높이까지 올라가려고 한다. 이게 바로 관성입니다. 갈릴레이가 바로 사고 실험했는데 한 가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갈릴레이는 그렇다면 높이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높이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자기 높이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 기울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없애고 평평하게, 계속 평평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니? 너무너무 신기해. 계속 굴러가요. 무슨 운동을 하니? 그랬더니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더라. 너무나 신기한 걸.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이 변하지 않는 직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얘는 이렇게, 이 E라는 물체는 왜 계속 이렇게 굴러만 가야만 하는가? 그것도 역시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관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왜요? 관성은, A에서의 관성은요, 자기 자신이 있던 높이까지 올라가는 게 자기 자신의 관성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E가 굴러가는 이 기구에는 높이가 E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E는 모르고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야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갈까?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구슬이 살아있는 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성이고요. 갈릴레이가 이 A, B, C, D, E라고 해가지고 이 위치를 나타낸 건데요. 이 공은 다 같은 A의 공입니다. 하나의 공을 딱 하고 굴렸더니 여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멈추지 않아요.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역시 C만큼 기울기를 만들어도 A에서 뚝 굴렸을 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역시 D도 마찬가지고요. 특이한 것은 바로 E입니다. 이와 같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기구에서 A라는 물체를 딱 굴렸을 때 높이가 나타날 때까지 굴러갑니다. 똑같은 속력으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해가며 끝까지 굴러갑니다. 이게 바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입니다.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은요, 관성이라는 성질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관성의 예입니다. 갈릴레이 사고 실험. 버스의 손잡이, 이불에 먼지 털기. 이불에 먼지를 탁 털어요. 하지만 이불의 먼지는 잘 털립니다. 왜요? 탁 털면 이불에 있는 먼지들은 원래 자기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불을 깜짝 놀래키면서 탁 쳤어요. 이게 먼지고 이게 이불이에요. 이불을 탁 쳤어요. 먼지는 제자리에 있으려는 관성이 있죠? 이불은 탁 뒤로. 그럼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불의 먼지 털기.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이 있는지 모르고 갔어요. 걸렸어요. 제 몸은 앞으로 가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성의 예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또 시험 문제의 단골이기 때문에. 자, 형성평가 문항 풀고 오늘 시간 한번 마무리 해볼 건데요. 자, 형성평가 1번입니다.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힘을 받으면 물체 질량이 변한다. 질량이 변합니까? 아니죠.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 고유의 성질, 양이에요. 성질은 아니고요. 2번,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그렇죠. 두 물체, 중력은 물체, 지구와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 마찰력은 마찰된 면 사이에 움직이는 물체와 마찰된 그 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맞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방향으로 나타낸다. 크기는 뭘로 나타낸다? 길이로 나타낸다. 힘의 3요소는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 점이다. 다 틀린 거죠? 자, 2번만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갈게요. 자, 여러분들 2번이랑요, 중간중간 이제 문제를 제가 콕콕 집어서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던가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소 어려워할 수 있는 유형들을 콕 집어서 문제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풀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해설을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풀어내실 수 있으세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중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구와 물체 사이에 당기는 힘이다. 맞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하지만 중력이 물체를 더 세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중력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이 분필을 놓자마자 바로 아랫바닥으로 떨어져요. 자, 얘는 아무것도 끌어당기는 접촉된 물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3번, 지구 표면에서 멀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진다. 뚜르르. 멀수록. 자, 지구 표면에서 멀어요. 저기 공기중까지 갔어요. 저기 하늘 꼭대기까지 갔어요. 자, 곧 우주로 나가기 직전이에요. 헐, 중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죠. 그죠? 지구 표면에서 가까울수록. 왜요? 지구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에서부터 잡아당기기 때문에 지구 중심과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4번,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에서 중력의 6분의 1배이다. 맞습니다. 지구 중력이 6분의 1배라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었죠. 4번은 맞는 얘기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 갈게요. 질량과
무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게는 물체 고유한 양이다.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게는 중력과 같기 때문에. 2번. 질량은 측정한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오잉? 질량은 물질의 고유의 양입니다. 어디에서는 똑같죠? 3번. 물체의 무게는 질량과 반비례 관계이다. 띠리리. 물체 무게를 계산할 때는요, 중력 곱하기 질량입니다. 곱하기이기 때문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가 되겠죠. 자,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3번도 틀렸죠. 4번. 질량은 위접시 저울로, 무게는 용수철 저울로 측정합니다. 이 용수철 저울은요, 바로 뉴턴 값, 즉 중력을 계산하는 값입니다. 즉 중력이 무게이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크기가 같은 두 힘 F가 한 점에 작용할 때 합력이 가장 작은 경우는 이런 문제 참 단골 문제예요. 여러분 점수 드리기 위해서 낸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한번 볼게요. 가장 작은 경우라 했으니 우리 배웠어요. 힘의 합력에서 가장 작은 경우는 뭐죠? 각도가 가장 클 때.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외우지 않으면 일일이 다 그리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평행사변형. 얼마나 힘들어요. 외워주시면 바로 너무 간단하게 하는데, 그쵸?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거는 각도와 힘의 합력의 관계를 기억해 주시면 금방 푸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자유낙하하는 공의 운동을 시간 기록계로 기록할 때. 자, 이 문제는요, 사실은 요새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시간 기록계 내용이 살짝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양하는 문제입니다. 잘 내지 않은 문제인데요. 시간 기록계를 사실 실험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내지 않는데, 혹시나 몰라서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하나 다 집어야 만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번 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 자유낙하한다는 것은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배웠죠? 자유낙하, 낙하 운동이라는 것은 무조건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더라.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은 여기 있네요. 자, 얘는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이고요. 등속 운동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같으면 등속 운동이에요. 요건 좀 알아두세요. 혹시나 나오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은 같으면 등속. 자, 운동 방향이 이쪽일 때 이 친구는 쭉 가다가 빨리 갔나요? 천천히 갔나요? 점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속도가 느린 거예요. 점 사이의 간격이 멀수록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렇다면 느렸다가 빨랐다가 다시 느려졌죠. 뭔가 특이한 운동이에요. 두 번째, 이건 3번을 먼저 했네요. 2번, 속력이 빠르다가 느리다가 빨라지네요. 아니죠. 속력이 느리다가 점점점 빨라져요. 자유낙하할 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되셨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시간 기록계 이것도 한번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 다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학습하시고요. 다음 시간 진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